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마술사 수준이었다. 한명숙 전 총리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 쓰여진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의 진실성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간의 우리의 경험, 그간의 우리의 지식이 보여주듯이 박수도 두 손이 맞닿아야 소리가 납니다. 언론 플레이 역시 이야기를 만드는 자와 이야기를 퍼뜨리는 자가 만나야 작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론과 검찰은 왜 이렇게 만났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정의, 우리의 진리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정준이의 해시태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만호 사건을 취재하다가 감옥에서 쓴 기록물이 있다는 것을 기사를 보고 알게 됐어요. 이 기록물은 대체 어디 있을까? 자꾸 뭔가 이제 메모를 보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 메모는 뭐지? 제가 뭘 보고 진술하는 거지? 자필 진술서 작성 이후부터는 한만호는 없어지고 오로지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되었고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마술사 수준이다. 저놈이 조작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이 검사뿐이 아닌 그 지휘라인 전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부분을 내가 양심에서는 알 거다. (2011년) 한만호 씨가 출소한 직후 당시 KBS 취재팀이 한 씨를 만나 직접 인터뷰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이의 해시태그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해시태그 진행을 맡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거의 없답니다.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님이신 민동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인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교수님 제가 법학과 나온 거 아세요? 아니 아무리 학부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안 중요할 수가 있나요? 정말 네, 교수님한테 또 인간적인 모습을 제가 법학과라는 얘기를 하면 100이면 100이 표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법학과에서 공부할 때 예. 형법, 형사소송법까지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학점이 그냥 네, 교수님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썼고요. 확실한 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보다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자율적 학습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렇죠. 예. 누가 시켜서 하면 안 하거든요. 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돌연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게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번복을 할 때 자꾸 뭔가 이제 메모를 보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 메모는 뭐지? 제가 뭘 보고 진술하는 거지? 라고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한만호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무죄가 유죄로 둔갑을 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내용이 현실성이 없어서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기 위해서 재조명한 건 아니고요.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막강한 권력,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한다는 이 권력이 감시받지 않는 어떤 밀실에서 행사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특히 특수부 검찰의 어두운 수사 관행을 저희가 취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핵심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제 네. 입수해서 분석해서 이제 보도를 했고 네. 그 비슷한 시기에 2011년에 이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KBS의 직접 당사자 인터뷰가 네. 아카이브에서 나와서 그거를 이제 최근에 9시 뉴스에서 공개를 하면서 네. 상당히 중요한 이제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그 뉴스타파 내용도 봤고 KBS에서 보도한 내용도 봤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실로 봐야 할지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문화친화적인 검찰이 아닌가. 문화친화적인? 네. 대학로 연극단에서 할 일이었습니까? 리허설하고 네. 시나리오 쓰고 영화 평론가로서 제가 봤을 때 이 시나리오는 중박 이상은 간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채널A 그 문제가 얼마 전에 불거졌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이제 검찰이 그냥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의 증거를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증인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고 일부의 강요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이게 한 건만 나오면 또 그러려니 하지만 이제 두 건, 세 건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아마 언론과 함께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 기자님은 이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진행될 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솔직히 그 자세한 내막을 대부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이나 아마 많은 분들이 한명숙 전 총리는 굉장히 좀 유죄가 아닐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저 역시 약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전문가건 아니면 취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자건 간에 언론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나 언론에서 공급되는 정보를 그렇죠. 스스로 파고들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무죄율이 한 1%에서 2% 정도. 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98%에서 97% 정도는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죠. 기소가 되는 순간 대부분이 유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그 일반 상식을 형성하는 힘은 가지고 있죠. 네. 예. 민노긴 기자님, 네. 이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10년 전에 작성이 된 거라고 해요. 네. 네. 이게 내용 자체는 굉장히 발칵 뒤집힐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언론이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간 기자분도 딱 한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소했을 때 한만호 씨가 네. 찾아간 기자가 딱 한 명이었는데요. 근데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해서는요. 네. 왜 이렇게 당시 주목을 기자들이 안 했던 걸까?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네.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다. 어떠어떠한 내용이더라. 라는 내용들은 조금씩 나왔어요. 네. 근데 한만호 비망록 전체를 본 기자가 과연 한국에서 그때 당시 몇 명이나 됐을까?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기자가 몇 명인데 한만호 비망록은 분명히 언급이 됐거든요. 예. 상당수 기성 언론들을 비롯한 저를 비롯한 많은 기자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검찰이 이 사람 한만호 씨의 방을 뒤져가지고 예. 이거를 이제 입수를 한 거잖아요. 그럼 검찰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이제 압수수색하는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찾아내서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이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활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비망록은 유죄 입증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유죄가 아니고 무죄 쪽인데 그래서 오히려 변호인 측에 유리한 증거겠죠. 근데 검찰 쪽에서는 그 유죄 입증의 증거만 사실은 네. 이제 제시를 하고 그 유죄를 중심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변호인 측에서 그걸 충분히 다 또 법정에서 다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는 좀 쟁점이 안 됐던 것은 아니라고 지금 또 사건에서는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유죄 입증의 증거라기보다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별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그 입증하기 위해서 한만호의 비망록을 활용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이 한만호의 비망록을 활용했는지는 취재의 대상이겠죠.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지금의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 한 건이 이제 그래서 모든 진실을 새로 대변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판단은 당연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검찰이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언론에게 흘려주고 자신에게 유리했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을 텐데 이 상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 입증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유리한 증거는 또한 아니었던 측면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언론의 관심도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언론도 이것의 진실성을 그다지 많이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들이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언론은 한만호 비망록이 소환시킨 한명숙 사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저희 보이스 아나운서 보아가 준비했습니다. 고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된 후 보도된 한명숙 사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의 5월 21일자 여 177석 힘으로 한명숙 유죄 뒤집기 기사입니다. 여권은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여당이 177석을 확보한 21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정부 여당은 한 전 총리 복권은 물론 검찰 법원 손보기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은 매일경제의 5월 22일자 야 이제 와서 한명숙 재조사 윤미향 물타기 하나 기사입니다. 황교안 통합당 부대변인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며 한 전 총리를 되살릴 국리를 할 시간에 윤 당선인에 대한 조치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 서울신문 5월 21일자 한명숙 사건 재심은 바늘구멍, 여권 공수처 카드는 효과 의문. 동아일보 5월 20일자 여 한명숙 사건 재조사 공식 촉구, 검찰 개혁 위한 포석 등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기사들을 다 읽어봤는데 예. 뭐뭐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직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예. 라는 식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따옴표를 따다가 쓰는 전형적인 기사들이 어떤 것 같아요. 예.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일이 이제 보도비평 쪽으로 이제 한 걸음씩 들어오고 있죠.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체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눈길을 벌써 가지기 시작을 한 건데, 뭐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형식적으로는 관측이 나온다라는 능동형 문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도 다 수동형 문장의 일종이거든요. 누가 관측한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주체를 숨기는 거죠. 그렇죠. 누구의 관측이냐라고 하는 그 주체를 숨기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거는 자기의 관측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에 의한 관측이다라고 하는 걸 빼는 것이 일단 있고요. 그 주요 언론들이 이와 같은 이슈를 어떤 맥락에 놓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대충 보일 텐데 민동규 기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정쟁화 프레임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타파가 한만호 비망록을 공개를 했을 때요. 그 뉴스타파 취재했던 기자들도 분명히 얘기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보도를 한 취지는 한명숙 전 총리가 뭐 유죄냐 무죄냐 이걸 지금 와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절대 아니다. 어떤 취지였냐면은 한만호라는 그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법적이고 위법적으로 인권 탄압 이런 거를 만약에 받았다면 그 자체로 검찰 수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을 조명을 하고자라고 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쟁화 프레임으로 자꾸 가져가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지금 와서 무죄란 얘기냐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의도는 4월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되더니 이제는 과거의 대법원의 확정 판결마저도 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뒤집으려고 한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검찰의 좀 약간 어두운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명들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이게 좀 더 핵심이라고 보는데 김은혜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는 진실이죠. 재판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전 단계로서 수사가 과연 적절했는가, 그리고 그 수사를 통하여 얻은 증거들이 이것이 합법적으로 얻은 증거들인가, 그리고 인권 침해적인 수사로 인해서 증거가 왜곡 또는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봤을 때 이러한 증거들로는 도저히 유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법률가들의 판단이 되면은 재심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그 재심은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재심이라는 말하고 이제 재조사라는 말이 지금 약간 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좀 구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방금 말씀드려보면 이제 재조사가 예. 먼저 수행돼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법적 판단을 거쳐서 재심 예. 신청을 할지 말지 예. 여부까지 가야 되고 만약에 재심이 신청이 되면 예.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이제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내려지게 예. 되는 예. 그런 단계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주 많은 이제 오랜 이제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쉽게 뒤집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저 이렇게 김인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최종 보스라고 불리는 최종 단계를 먼저 끄집어 드림으로써 사실 이게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딱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정파화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끊임없이 나눠서 이제 편을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드러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설레발 저널리즘 같은 건데 설레발. 자기한테 좋아서 설레발 치는 설레발 저널리즘도 있고 자기한테 안 좋아서 설레발을 치는 또 설레발 저널리즘이 있어요. 네. 예.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 네. 교수님 두 분이 말씀 좀 길었는데. 원래 교수님들이 네. 말씀이 기십니다. 제 경험상, 형법 교수님들이 특히 말씀이 길습니다. 당시 고 한만호 씨의 비방록에 관련된 보도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 관련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취재를 저희 해시태그 팀이 했는데요.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시고요. 그 당시 이제 경향신문 기자이시기도 합니다. 한번 내용도 보시죠. 일반 언론에서는 완전히 이제 편향된 그 검찰 쪽에 어떤 그걸로 쭉 적어 나가니까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이 정리하지 않으면 편향된 것만 과장돼서 확대돼서 남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재판이 검찰 측 신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단 이제 신문이 이제 반대 신문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검찰은 최대한도로 이제 시간을 늘려가지고 신문들 마감 시간, 저녁 그 방송들 저녁 뉴스 시간 직전까지 끌어가더라고. 변호인단 신문이 이제 이어서 이루어지면 증인들이 또 듣기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 증언을 해요. 그래서 그 재판을 끝까지 다 지켜봐야 진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기자들이 왔다가 검찰 측 이 신문이 끝나면 우르르 다 나가. 그러면 그날 저녁 뉴스나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는 검찰 측이 주도한 그 신문 내용들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검찰이 참 교묘하게 언론을 다루는구나 하는 느낌. 완전 내 판단에는 언론이 검찰하고 한 몸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일반 시청자들이나 이제 언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맨날 검찰 측 이 입장에서 증인을 이제 보는 거죠. 증인이나 증거를 보는 거예요. 나는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비겁하고 조악한 저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시는 겁니다. 하고 양심선언을 거기서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왁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올리고 같은 피고인으로 섰던 사람은 기절하고 한 총리는 울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 재판은 완전히 검찰 측 증인이었던 한만호라는 양반이 검찰하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죠. 그 1심 재판장은 한만호 사장이 돈을 그럼 3차례를 줬다고 하는데 어디서 줬느냐? 그러니까 자택에서 줬다. 길거리에서 차에 트렁크에 싣고 가서 차에다 실어줬다.
그러면 그 장소가 돈을 과연 전달받을 수 있는 장소냐. 판사가 직접 거기를 나가봤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현장 검증까지 하고 또 20몇 명의 증인까지 또 불러다가 다 들어보고 무죄를 내린 거거든. 그런데 2심에 가서는 딱 3차례 재판을 하고 검찰에 유리했던 증언을 했던 증인 2사람만 불러서 돈을 줬으니까 줬다고 하지 않았겠느냐, 검찰에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유죄로 뒤집어 버린 거죠. 내가 검찰 출입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자기들은 살아있는 권력이 뭐 청와대 정치 권력, 대통령 권력이라고,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꺼풀 들여다보면은 영원히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과 언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내용 좀 보셨는데, 민동기 기자님이 그 당시로는 뭐 직접 취재에 참여하시진 않으셨고, 이제 관찰자 입장이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강기석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재판정을 들여다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도 내용들을 이제 다른 보도 내용들을 또 보시고 하시는 얘기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강기석 지금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좀 만나뵐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기자들이 이걸 취재를 안 하냐? 왜 자기가 지금 이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검찰 기소 단계까지만 취재를 하고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이제 기자들이 한국 기성언론 상당수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질타의 의미였거든요. 근데 당시 만약에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이런 공판 과정을 기성언론들이 제대로 그리고 자세하게 취재를 했더라면 조금은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다. 이게 뭐 뒤늦게 공개가 되고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때 당시 전후로에서도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이런저런 뭐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 당시 이제 강기석 이사장께서 그 한탄을 하시던 기억이 그게 생각이 나서 되게 그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 한만호 씨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당사자로서 이제 등장을 하고 중요한 입으로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들, 이제 검찰이 어느 순간 이제 증인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 누군가가 단독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위기로 활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많이 또 연출이 되거든요. 이 당시 이제 한만호 씨가 등장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4월 9일이었고 처음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재판 1심 판결 이제 하루 전날인데 이 동아일보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빨리 검찰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2차 카드를 입수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의심을 이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김현희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런 부분을 두고 많은 분들이 금은유착,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정황들이 있었고 또 그 이전 사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언론에 검찰이 정보를 흘리고 그거를 언론이 또 확대 재생산해내고 그걸 바탕으로서 또 수사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해온 것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여론재판 또는 뭐 정치 이런 것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피해사실 공표죄에서 피해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검사들이 위법하게 이것을 이제 어기면서 언론을 조종하고 또 언론은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검찰을 또 조종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그렇게 이제 벌어진 것이죠. 커뮤니티 같은 데 이제 보면은 어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중립기여를 받고 기다리자. 나는 아직 판단을 하지 않겠다. 유보하겠다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저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아예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중립기여를 받고 있는데 오르막길이면 차가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의 효과는 그렇게 판단을 유보하고 있던 사람들을 잠정적으로 판단을 그쪽으로 내리게 만드는 그런 되게 좋은 비유네요. 시민들은 나름대로 중립기여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 있는 그 땅 자체가 이렇게 딱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방향이 되면서 아무리 중립을 해도 방향이 정해져 버리는 상태가 생긴다라는 거죠. 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죠? 깜짝 놀라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010년 12월에 한만호 씨가 이제 재판에서 돈 준 적이 없다. 전 총리에게 돈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꼬이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어떤 거 이유 때문에 그랬을지 뭐 간단하게 민동기 기자님께서 얘기를 좀 그러니까 주시죠. 비망록에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의 언론 플레이하고 선거 개입이 결정적인 계기가 좀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처음에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거든요. 협조를 하면서 전제 조건을 하나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신의 그 협조와 진술을 그때 당시 선거에 절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네. 반드시 그거를 약속을 받아내고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는데 그 검찰이 약속을 어기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일단 배신감을 느낀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뒤에 계신 기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검찰의 발표를 무조건 기사화하시면 당사자들의 피해가 너무 가혹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참 가슴이 좀 아팠는데 네. 수사 초기에 언론의 악의적 보도가 계속 보도가 되니까 네. 한만호 씨가 수사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도 절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총리님도 이러다 그렇게 되시는 것 아닐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관은 뭐 그럴 일 없다. 그건 뭐 한만호 씨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 한만호 씨가 굉장히 언론 보도에 불만이 많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판을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행태의 가장 원론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한 전 총리 직접 차 몰고 돈가방 치러 갔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엄청나게 자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예. 네. 사실은 사실 확정도 아직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이 증거를 엄청난 거를 네. 이렇게 쉽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와서 이미지를 쫙 그려주는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최종적인 목적은 이게 사실로 드러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잔상 효과를 강력히 남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제목을 봤던 사람들은 한 전 총리가 차 몰고 오는 장면에 돈가방 팍 싣고 있는 영화적 장면들이 떠오를 거라는 거죠. 이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게 사실로 안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검찰이 또 한명숙 전 총리의 고위공직자 자격 없다 이런 판단을 해요. 무슨 가치 판단을 내리는 주체이며 어떤 판단, 뭐 예를 들면 선거권자로서 뭔가 판단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기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선거식이나 이런 것들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이 고위공직자 자격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판단과 어떤 기준에 의한 판단을 내리는 게 되게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기사 제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걸 언론이 상당 부분 도와줘요.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모든 것들을 판별하는 기준이고 그 다음에 사실로 판단되지도 않은 그런 증거들을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현재 언론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사실 상당 부분 이것하고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게 이제 그런 10년 지난 지금도 과연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저 심해진 면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잠시 후 그 내용은 조국 부부 공판 내용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5월 8일 조국 전 장관의 첫 재판일 모습 보셨는데요.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재판에 관련된 보도들도 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조국 부부 공판 관련 보도들이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는지 지난 5월 21일 있었던 정경심 교수 공판 보도를 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월 21일 정경심 교수 공판 관련 보도 내용입니다. 먼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입증을 위해 제출된 증거사진과 관련된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정경심 측, 검찰 반박하려 고1딸 소주병 든 사진 제출. 재판부는 2007년이면 조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라며 염색한 친구들도 있고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연도 표시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정 교수 측에 물었다. 변호인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어물쩍거리자 재판부가 엄마는 알겠죠? 라고 재차 다그치며 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조국 딸 인턴했다던 호텔 이사, 고교생 실습한 적 없다.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와 이사는
여성 학생 몇 명을 제외하고는 고등학생이 인턴 및 실습을 한 적이 없다며 인턴 공고를 낸 적도 없고 고1 학생이 실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각각 증언했다. 이 밖에 동아일보, 정경심, 표창장 파일 모르는 사이 내 PC에 백업된 듯 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된 내용들 쭉 짧게만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평상시에 또 보도를 보시기도 했을 테고요. 일단 김인혜 교수님이 법학자로서 어떻게 이 전개 과정들이나 보도의 내용들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예, 그 법률적인 측면하고 윤리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만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증거로서 많은 것들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유죄로 입증하고 싶은 사실과 관련성은 있어야 합니다. 몇몇 보도 같은 경우에는 또는 몇몇 그 검사들이 신청한 증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유죄를 받고 싶어 하는 사실, 범죄 사실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라든가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강화하는 증거로서의 관련성도 좀 없는 증거들이 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호텔 인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것이 어느 정도 유죄의 그런 공소 사실의 유죄 입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입증 취지 단계에서 증거 신청 단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람들에게는 약간 이런 심정이 있습니다. 남의 그 내밀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네. 사실은 재판하는데 도움되는 증거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 의사는 치료하는데 도움되는 정보만 필요한 겁니다. 기자분들도 사실은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증거만, 필요한 사실만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그 사람이 개인의 내밀한 세계, 뭐 개인의 그 살아온 역사라든가, 뭐 몇십 년 전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윤리적으로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지금 주되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마 업무방해죄에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방해 증거로서 얘기되는 것들인데 그거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라고 판단되지가 않는 그런 증거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공판 중심 보도의 핵심이 이제 변호인과 검찰 간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느 게 더 진실에 가까운가를 국민들도 같이 알아가는 건데 그렇게 공방 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거 할 때는 공방을 잘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되게 좀 우스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해시태그가 어떻게 공판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는지 거기서 어떤 것들이 빠져 있는지를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와 함께 지난 5월 14일 정경심 교수의 공판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경심을 구속하라! 누구를 구속하라! 누구 구속해요? 잊지 못한 정경심을 구속하겠습니다!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인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차린 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자녀 비리 입시와 관련해서 국민 정서와는 좀 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들한테 하는 말씀 없으신가요? 서울대 인권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의 직원이신데 이분이 이제 인턴 확인서를 써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증언이 되게 중요했던 게 그날 세미나에 나왔던 게 조민 씨가 아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 다 같이 회식을 하러 간 자리에서 조국의 딸 조민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사실 그날 인턴 활동을 하러 오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조금 무너진 걸로 보입니다. 뉴스라고 한다면 변호인 측의 주장에서 달라진 부분 그리고 증인들이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과 달라지면 그거를 써야 뉴스인데 뭐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은 그 재판부가 굉장히 질타를 한 것처럼 나와요. 사실 그날 이 서울대 교수가 얘기했던 건 세미나 참석한 건 분명하다. 근데 조국 딸 조민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조국 딸이라고까지만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질타를 한 건데 아예 안 나온 것처럼 기사가 나와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몇몇 기사들을 보니까 되게 악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민 씨가 그 당시에 일탈을 했던 게 아니라면 사진이 거짓말일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사실 그거는 크게 다뤄질 만한 내용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사를 보면은 사실은 되게 확정적이었어요. 정경심 교수가 그 딸 스펙 품앗이 그리고 뭐 부의 대물림 뭐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굉장히 확정적으로 기사를 썼었는데 그 언론사들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보도들을 한 번 더 되돌아보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과 변호인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다루는다는 생각이 들 뿐이지 2019년 9월부터 쏟아졌던 언론사들의 뭐랄까 그 의혹 보도보다는 조금 약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많은 기자들이 그러니까 특정 집단, 특히나 검찰 측 증언 쪽에 많이 받아쓰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이제 보도 편향이 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공판 중심 보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행태, 법학적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민희 교수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일단 우선이 되겠죠. 다만 그것이 기계적으로 중립이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판단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 너무 기계적으로 중립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좀 충실하게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도를 좀 해주시면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공정성, 언론의 보도의 공정성 얘기할 때도 양쪽의 그냥 주장을 똑같이 보도만 해주면 그게 공정성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판 진행 과정 어떨 때는 검찰 측이 내세운 증거가 훨씬 더 좀 유리하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변호사 측의 반론 증거가 훨씬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있는데 전체 그림과 재판의 방향을 보면서 어떻게 당시 재판의 결과들이 이어질지를 좀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의 보도가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함의, 그다음에 향후 방향 이런 것들을 뭐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풍부한 그런 계기가 되도록 언론이 좀 이렇게 나서줘야 되겠죠. 윤용 기자님, 네. 언론이 대부분 보도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도하지 않는 것도 저널리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취사 선택해서 조국 부부 관련 공판 내용 중에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도를 한 곳이 있는데 극히 일부 매체만 보도를 한 게 문제였던 거고요.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굉장히 무슨 뭐 소주병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도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안인데 정말로 후속 보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내용은 보도를 잘 안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단국대 교수 한 분이 그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을 하거든요. 이때 검찰 조서, 본인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검찰 조서에 이제 진술한 내용을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이 조서에 적혀 있더라. 그리고 검찰 측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검찰이 입씨름을 걸어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폭로를 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아주경제 등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후속 보도가 필요한 저는 부분이라고 보고 정말로 그 검찰이 그런 식으로 단국대 교수에게 입씨름을 걸어왔다면은 실제로 그게 압박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이 검찰 조서에 적혀 있으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속 보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대목이고요. 이거는. 언론들이 이제 보여주는 행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계들이 검찰하고의 이제 유착 관계가 이제 제일 좀 문제시 되고 있는데 현재 검찰 개혁의 어떤 안하고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이런 식의 보도 행태들을 검찰 개혁을 위해서 좀 고치도록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검찰 자체가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나온 바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런 위협한 점이라든가 또는 그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소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검찰개혁의 큰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아예 없앤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다른 기관에 맡기고 서로가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구상이 좀 더 철저하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교수님께서 말투가 굉장히 점잖으셔서 그런지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참 모든 게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정말 그렇게 가면 되겠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네, 갈 길이 멀다는 게 네. 이런 검찰과의 유착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역시 출입처에 의존하는 그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검찰이 각종 수사 정보가 집중되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기성 언론들이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네. 반드시 검찰 출입 기자단이 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사 정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걸 기사화한다는 뭐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검찰 출입 기자단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그럼 그거 하나냐? 검찰을 감시하라고도 역할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법조 출입 기자단, 검찰 출입 기자단은 네. 검찰이 주는 정보라든가 검찰발 정보에 의존한 기사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그런 관련된 어떤 취재라든가 보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성 언론과 검찰 출입 기자단이 쏟아내는 기사들은 네. 여전히 전자에 치중이 돼 있다. 이 불일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성 언론들이 하지 않으면은 저는 계속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명숙 전 총리부터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를 통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교수님, 네 언론이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이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또는 재판에 대한 이해, 재판이 이야기하는 사건의 성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가라는 측면들이 아마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언론과 검찰 그리고 언론과 재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법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 이거를 대중들이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언론이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조력자 역할이 잘못되었을 때 대중들의 인식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재판이나 판결 과정에서도 일정한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원칙적으로 들리지만 체감되세요?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형법에 보면은 99명의 살인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잡아넣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되게 이상적으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빠져나간 99명에 대해 생각하지 억울한 한 명에 대해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근데 왜 굳이 이런 원칙들을 만들어놨나? 법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공권력이 폭력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입증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체적 진실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쉽게 그걸 판단해버리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일단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인식론적인 측면이에요. 실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실수 가능성이 있잖아요. 죄를 진 자를 풀어줄 가능성과 죄를 안 진 자를 잡아가둘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늘 경쟁해요. 근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들씌울 가능성을 훨씬 더 무거운 가능성,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가능성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증거 입증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이런 형법적인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전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극도로 조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정한 재판의 문제에서 왜 언론이 중요할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언론에 의해서 침해됐다면 두 주체가 다 싫어할 거예요. 언론도 싫어하고 재판부도. 언론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싫어하겠지만 재판부는 왜 싫어할까요? 언론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싫겠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 그럼 결국 내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실제로 판사분들의 전반적인 직업의식의 수준을 보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법에 따라서 판단한다에 대한 강한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언론에 의해서 판결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의 100이면 100. 상당히 불쾌한 어떤 감정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의외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솔직한 인터뷰, 판사들의. 그다음에 솔직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린다라든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대답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그러면 언론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분들이고 굉장히 많이 공부한 분들이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결국 얘기 듣다 보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2줄 요약, 3줄 요약 이런 거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요체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식화시키고 단순화시킵니다. 결국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었다는 거야? 결국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거죠. 궁극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은 줄여서 압축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식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판사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 단순화를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언론이죠. 언론 스스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단순화시켜서 도식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소된 것이 확률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기소가 되면 일단은 얘는 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언론도 그렇고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요. 무리하게 수사를 하거나 무리하게 취재를 해서 이른바 빼박 증거를 딱 눈앞에 보이면 이겼다라고 끝나버려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은 상당 부분 그것이 어떤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취재됐는지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적법한 증거로서 제출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 일단 죄가 있는 사람은 풀어주면 안 되고 죄를 입증해야 되고 엄벌에 처해야 되고 보복해야 되니까. 그게 여론의 지지를 굉장히 받는다는 거죠. 물론 개별의 판사나 개별의 언론인, 개별의 검찰들이 매번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에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의 개별의 사실성을 따지기보다 그리고 적법하게 획득된지를 따지기보다 이른바 빼박 증거라고 느껴지는 것이 나오면 또는 그렇게 인식이 되면 그게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의 검찰의 검찰발, 언론 보도라든가 재판에 관련된 보도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러한 도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기소 과정에서 또는 흘리기 식의 보도라든가 아니면 기소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보도된 것들도 보면 무리하게 채택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리하게 채택된 증거들은 상당 부분 보도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유죄를 입증해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사라져요. 인식이 남습니다. 죄에 대한 확증적 인식이 남는 거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무리했고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태도가 결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죄를 진 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한국 사회에서 그럼 필요한 것이 뭘까? 사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판사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믿음을 가져달라라고 얘기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으로서, 다시 말하면 폐쇄적인 방식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그다음에 합리적 공방을 거쳐서 그것이 실질적인 법감정과 실질적인 법적 판단의 일치를 계속해서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게 현재 사법에 대한 불신을 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고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공유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언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훈련된 기자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좀 더 같이 알아가는 방향으로 보도를 해준다면 그게 현재 있는 사법에 대한 불신도 많이 깨지고 공정한 재판이 촉진되도록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사건을 만들고 재판을 좌지우지하고 그 다음에 법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어떤 과거의 모델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모형은 공개하고 개방하고 합리적 법감정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 바로 제대로 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 길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바로 이렇게 합리적 법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정한 보도, 그다음에 공판 보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최근에 언론들이 이와 같은 보도에, 과거에도 법정 보도라든가 검찰 관련 보도는 되게 문제가 많았지만 최근에 자꾸 이와 같은 보도들이 더 눈에 띄는 이유는 언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요.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안 남은 거죠. 정보적으로 폐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 검찰이라는 루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법이라는 게 어려우니까 생기는 어떤 장벽, 진입장벽, 굉장히 엄벌을 물을 수 있는 영향력의 쾌감.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사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현재 과도한 검찰발 언론 보도, 그 다음에 그릇된 법정 보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동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는 어떤 힘 중에 자꾸 과시할 수 있는 힘을 쫓다 보면 결과적으로 스스로가 바로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관련된 그런 법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의 법정이 있고 그 여론을 만들어내는 언론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론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언론의 법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